네, 그러면 시작해 네,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발표로 제 2부, 4, 6장인데요. 먼저 이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 6장은 미중 관계를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4, 6장을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개방 이후에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오면서 서로 호혜적인 측면도 있었고 서로 갈등이 첨예와 대립되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에 미국이 WTO 체제, 개혁개방 중국이 한 다음에 WTO 체제에 편입시키고 다 하면서 미국의 생각은 중국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도 인권이 향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도 미국처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유민주 진영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라고 해야겠죠. 중화민족사상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오랑캐라서 자기네들한테 머리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돼야 중국에서 좋아하는 말 있죠. 평화, 조화로운 사회 그런 세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미국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중국이 발전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공산당 일당 독재가 점점 공고화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의 국제 질서와 모든 규범들을 확립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만 중국이 2010년도부터 일본도 추월하는 GDP를 달성하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미국의 중심이 된 패권에 불만을 갖고 그거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상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서 패권국과 새로 성장한 부상한 신흥 강국 사이에 전쟁을 해서 그 힘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15번 중에 11번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새롭게 패권이 갈렸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요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결론이 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론조사에 기반으로 한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니까 미국에서는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인식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부분도 이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국민의 인식의 변화인데 크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차로 나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문 사건이 나고 나서 일관되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근래 들어와서는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다든지 재산을 미국에 도피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지난 9년, 10년 동안은 이 부정적인 인식이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엔 요즘에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미중 관계의 갈등, 서로 대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대치가 있고 소위 패권 국가, 신흥 강국 사이에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인은 현재 패권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런데 2011년, 2020년,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미국이 계속 패권국이 될 거라고 보는 미국인들에 대한 여론이죠. 그거는 점차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중국이 해당 기간 2011년, 20년, 50년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을 점차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은 미국이 GDP도 20조 불이고 중국이 12조, 13조 불 되니까 미국이 중국보다는 월등히 앞서지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높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2050년 또는 그보다 좀 더 2030년이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미중 간의 갈등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전개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중국의 특히 군사적인 부상, 중국이 해군을 배를 찍어낸다고 하죠. 구축함이고 항공모함이고 이 잠수함이고 안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 군사적인 무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미국은 사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걸 넘어서 야 이건 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의 문제는 신뢰보다는 분쟁, 사실 말하면 전쟁까지 염두에 두듯이 대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뭐냐면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구단선이라고 하는 거 외에도 태평양 쪽으로 자꾸 밀고 나온다는 게 미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꺼리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뒤에서 아마 언급이 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 또는 부상국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간의 공적 인식의 분석인데 이건 이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차로 나쁜 쪽으로 간다고 아까 부정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정부 문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잠재적인 지역 강국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잠재력을 국가로 조금 더 높이고 2010년도에는 중국의 국제체제를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것을 보았고 2015년도에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또는 사이버 무기로 미국과 이제는 대등하게 경쟁하는 체제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백악관에서는 행동하는 현실주의를 선언을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적인식이라고 해서 정부 간에 나오는 문서에는 명확하게 이거를 언급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방에서는. 그는 중국 특유의 공산당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의 진화와 전략적 불확성인데 미국은 더 부정적으로 진화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미국의 쇠퇴를 이용하랍니다. 그 트럼프 때 얘기죠. 뭐 아메리칸 그레이트 포스트라고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했을 때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소위 경쟁하는 형태로서의 역할을 위상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죠. 그때 미국이 인구가 7천만이고 영국이 5천만일 때였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은 태생적으로 같은 뿌리지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이라는 영국과 미국은 서로의 공감대가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더라도 영국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전쟁보다 낫다고 해서 패권을 미국이 넘어가는 것을 영국이 용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인 평화에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뭐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사상이라면 중은 동양의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일종의 공포심이랄까 두려움, 사실은 잘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패권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인식이 처음에는 개혁 개방하고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 똑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패권 경쟁까지 간다면 다툼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양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오바마 시기인데요. 사실 오바마 시기 때 이 패권 경쟁의 극적인 분수령이 사실은 2008년대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미국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뭐 이 금융시장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파산한다는 의미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중국은 외환보유가 3조 불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패권을 양도를 받을 셈으로 미국의 빚을 중국의 외환보유로 갚아줄 테니 기축통화권을 내려놔라. 그런 식의 후진타오 때입니다. 그런 식의 미국의 딜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해서 그거를 위기를 극복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결국엔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절의 찬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공은 못했지요. 근데 등서평 때에는 그 1979년도 개방하면서 향후 50년간은 도강량에 숨어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2008년도면 개혁 개방한 지 딱 30년 만에 공세적인 자세를 나왔다는 것은 중국인 미국과
소위 같이 대등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태도로 바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니냐. 사실은 중국이 그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서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에 했던 행동 중에는 주변국들하고 계속 갈등과 분쟁이 났었죠. 그 뒤에 이제 쭉 그 내용이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 중국에서는 자기만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머리 숙여 내 밑에 들어와라 하니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국가는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 속국으로 자임하고 들어오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전체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변화된 지난 2010년도 이후로 벌써 10년 이상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해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나쁩니다. 동남아처럼 영토 분쟁이 있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화롭고 평화롭다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존재해야 가능하지 대등한 국가라고 현대는 대등한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끼리는 그런 데서는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의 소위 말해서 전 근대적인 생각을 현대화해서 적용하려니까 계속 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나올 때 미국에서는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중시로 이렇게 바뀌죠. 중국이 계속 주변국들한테 뭐 거의 깡패짓을 하니까 또 아시아가 점점 커지니까 아시아의 중요성도 있어서 전체 군사력의 60%를 그러면 아시아로 갖다 놓자 해서 피보트 아시아를 했는데 이것이 또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 해서 걔들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주권이라든지 안보, 영토 이런 것들하고 계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충돌 지수가 높아지는 거지요. 과거에는 말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충돌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서로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영역도 있고 중국의 대응 전략도 있는데 사실은 꼭 군사적이고 뭐 정치적인 뿐에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사실은 경쟁하고 있죠. 뭐 평화라든지 안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TPP라든지 RCEP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 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립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권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오만 가지 안 부딪히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같은 그 동질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중 간에 계속 경쟁을 하니까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신형 대국 관계 개념 도입해가지고 G2란 말 한때 많이 썼지요. 결국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반씩 갈라먹고 미국은 서방 세계에서 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중국에서 가지고 중국이 중심이 되겠다. 태평양은 굉장히 넓으니까 미국은 하와이까지만 나오고 중국에서 나머지 서태평양은 중국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G2라 해서 신형 대국 관계에서 패권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냥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평화롭고 조화롭다 하는 얘기는 주변국도를 속국화, 노예화하고 중국 밑에서 잘 길들여진 이 가축이라고 할까요? 애완견 이런 정도로
중국은 주변 국도로 생각하지 대등한 관계라 생각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군세력도 옮기고 외교 무대를 아시아로 옮기니까 그 빈자리,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대1로죠. 근데 1대1로가 그 부채 함정을 빠뜨려서 그 이제 차관을 얻은 나라죠. 1대1로가 지금 보통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중국이 결국에는 영토 확장 정책이었죠, 그게. 그것이 뭐 스리랑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의 지부티라든지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뭐 적도 기니까지 얘기 나오던데 중국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 많이 왔죠. 조선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50년, 100년 지나면 그 한국 땅이 중국 땅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이죠. 심지어는 이번에 뭐 김치도 지낼 거고 아리랑도 지낼 거고 한복도 지낼 거고 갓도 지낼 거고 모든 세상이 다 지낼 거래요.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분개해야 됩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갓 쓰고 중국의 의상이라고 선전을 할 텐데 그거 꼭 우리가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중이 계속 갈등이 첨예화돼서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간다면 그건 사실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오바마 시절에 미중 갈등 회피 노력을 했습니다만 별무 성과라고 봅니다. 뭐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죠. 왜냐면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면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걸로 봤죠. 그래서 그 오바마 때에도 미중의 동상이몽이라고 해서 서로의 지역 현안의 기싸움,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입장에서 기싸움만 했지 실제적으로 뭐 잘 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6장입니다. 이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전략이 뭐 보통 백인의 미국 하는 선거 구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 이런 말을 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패권국의 다툼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확실하게 중국을, 그러니까 적이죠. 사실은 가상적이죠. 전 정부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충돌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중국도 시진핑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소위 강대강 대결이 된 거지요.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역 전쟁이죠. 이거. 예전에 그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랑 군사적인 충돌을 항상 염두에 뒀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무역이라는 경제적인 경쟁 내지는 전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몇 년 전 얘기지만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중국의 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미국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을 침탈하는 거죠. 거기다가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빼간다든지 또는 자원의 독점에서 자원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든지 또 뭐 환율,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안화를 고의적으로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환율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종 분야에서 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됐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은 점점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 작년도죠. 2년 됐네요, 벌써.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자. 그래서 리쇼링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를 해서 중국이 없어도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자 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 외교안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바마 때처럼 여기도 그렇게 말만 많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갈등이라든지 위험 수위를 낮추는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건데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 중국에서 기여할 바가 많고 중국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데 중국은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뒷구멍으로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줬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와 실질적으로 뒤에서 하는 행동은 전혀 상반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중국을 계속 견제와 압박을 하지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압박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통상 부분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기싸움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양국 관계에서 양적인 다방면의 서로 경쟁 내지는 이 대립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세계화나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도태시키자. 중국이 계속 있으면은 중국 때문에 지구의 이 전략 뭐라고 할까 국제 공급망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중국을 결국에는 불신이 확산되면서 도태시키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또 대응을 하겠지요. 그런데 양국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전으로 해서 핵무기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호 확증 파괴라는 핵공포로부터는 서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서로 군사 외적인 걸 계속 모색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만 문제가 자꾸 표면에 떠오릅니다. 중국은 결국엔 대만을 점령해야만이 중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중국 내부적인 사회 갈등이 많고 특히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은 중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반도체 생산하려고 수천억 달러를 부었지만 나온 거는 한 톨도 없지요. 그러면 대만에 점령을 해서 대만의 첨단 기술을 전부 중국 거로 만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서 계속 대만 쪽에 뭐 점령을 한다. 그런 군사적 압박을 한다 하는 것이 심심찮게 나오고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야 뭐 독립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대만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한반도가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중국은 아까도 동북공정이다 뭐다 해서 한국에 있는 첨단 기술을 중국 걸로 만들면 중국은 미국과 대항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제3장에서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에 중국과 미국은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패권국가 신흥 강국이 서로 대결을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다시 말하면 지금 물리적 충돌 이전에 경쟁 내지는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 물리적 충돌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7장부터 8장, 9장까지를 박영호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기, 이걸 뭐냐, 이거 파일을 제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파일을 그냥 올리기만 올려도 돼요. 오케이. 올리면 됩니다. 요 밑에, 지금 그 노트북입니까? 네, 아니,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에도 탑했어요. 자료를 화면에 깔아놓고, 요 밑에 화살표 있는 거로 들어가서 올리면 됩니다. 거기서 탭을 누르면 되네? 탭? 예. 그 발표 시작, 그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발표 시작이거든요. 그걸 누르시면은 창이 나오고요. 창에 띄워놓은 자료를 클릭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창. 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우리 앞에 교수님 이어서 제가 7, 8, 9장, 그 생존의 기로 7, 8, 9장, 7장, 패권 경쟁 하에서 중소국의 선택은 어떤 게 좋은가? 8장, 미중 사이에 호주나 싱가포르, 필리핀은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9장, 중국이 이렇게 부상함으로써 우리 한중 관계 비대칭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1년 반 전에 우리 경기도 파주 제 고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연구원을 차려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강의하고 정책 자문 또 청년기업 멘토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패권 경쟁 하에서 중소국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그 미중 관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양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제로섬의 경쟁적 형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외에는 중소국이다. 이렇게 정재호 교수 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인구 측면을 좀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생존의 기로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왜 나의 생존의 기로, 내가 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어야만 되는가? 내가 그렇게 미흡한가? 내가 이렇게 역량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구나? 이런 좀 자괴감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미중이라는 이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잘 포지셔닝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이 불편한 현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의 기로를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토도 적고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적고 이게 모든 게 적다 보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중소국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소재나 바이오나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이겨낸다면 이런 생존의 기로를 저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3국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는 저자는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국이라는 것은 이제 중소국을 의미하는데 되게 첫 번째 전략이 순응, 적응, 대응, 해징 전략. 그래서 해징은 이제 섞기 전략. 그래서 1, 2, 3번을 잘 섞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이제 해징 전략, 섞기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 전략은 되게 대항 의지가 좀 결여돼 있고 두상국가의
이제 적극 협력, 예를 들면 뭐 강대국과의 적극 협력을 취하는 자세이죠. 거기에는 선택지가 유화, 편승, 매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화는 이제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양보하고 그러면서 손해를 국소화한다. 편승은 비대칭적 양보로 자신의 보호와 이익의 분배를 기대한다. 매수는 강대국의 요구와 압력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을 받으려 한다. 이런 게 이제 수능 전략이고, 적응 전략은 직접 대항보다는 간접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지역협력체의 규범을 수용하게 하고 부상국의 어떤 관리를 좀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이런 좀 결정을 좀 타국에 맡기는 이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구속, 속박, 초월은 이제 국제 규범에 이제 좀 맡기는 거고, 개입과 교류는 좀 경제나 인적 교류를 좀 확대하는 거고, 책임 전가는 독자 관리를 좀 포기하고 이런 강대국의 어떤 압력을 좀 국제기구나 제3기구에 맡기는 거고, 거리두기와 숨기기는 관계를 좀 극소화하는 거고, 혼합 신호 보내기는 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보내는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대응은 직접 대항이나 무력 사용에 대해서 직접 응수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측면에서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동맹을 결성해서 레드라인을 적시하는 이런 행동을 얘기하고, 압박은 외교나 통상 및 군사적인 압박이나 제재를 얘기하는 거고, 예방전은 수정주의 성향의 이런 부상국 도발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섞기 전략은 방금 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섞기 전략을 이렇게 보면은 서구에서는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널리 사용이 안 되고 있었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아시아 관계에서 지금 이게 유난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모호성, 내가 어느 쪽에 이렇게 발을 당국이 있는지 좀 살짝 모호하게, 그러면서 혼합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해칭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4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해칭 전략 안에서도 첫 번째 A는 전략의 혼합. 그래서 요거는 뭐 적응과 대응의 혼합이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어떤 전략의 중도지향이다. 그래서 좀 균형과 편승의 중간쯤 된다. C는 순환 교차 지지인데 요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제 어떤 때는 좀 가까이 갔다가 어떤 때는 좀 멀어졌다가 또 정권이 바뀔 때 상황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시기적인 접근. 그 다음에 D, 영역별 지지는 이시별로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균형 쪽으로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해칭으로 가고,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명민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소국의 모호성 견지가 해칭 전략 차원인지 무행동 인액션의 견지인지는 연구자도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그 전략적 선택을 이분이 이제 실증적 검토 차원에서 찾아봤는데, 패권국 미국, 또 부상국 중국이 아주 상이한 정책 신호로 우리 중소국들을 아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뭐 1대1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화해 문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 좀 불편한 용어지만, 중소국이라는 이 용어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 결정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이제 갈등을 유도해주고 있죠. 전략적 선택의 핵심 변수는 중국과의 지리적 거리인 것 같다. 인접 국가들과 대립된 거 보면 한국하고 일본 인접해서 갈등하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붙어서 갈등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붙어서 갈등하고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스가 이렇게 인접 국가들이 갈등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전해주고 있고요.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대중국 좌표를 보면 중국의 공세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기 이전인 2004년에서 2007년도에는
대중국에 좀 편승한 국가들이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정도였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균형을 가지면서 약간 대등한 입장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몽골, 대만, 호주, 일본 등이었고, 가운데 한 7개국 국가, 빨간 줄로 제가 해놨는데요. 그 가운데 7개 국가 정도가, 이제 해칭 전략이면서도 좀 편승하는 쪽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좀 중국과 균등하게 가려고 하면서도 해칭 전략 쪽에 있으면서 위험을 분산한 나라가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세를 좀 강화시킨 2010년대에 와서는 미얀마가 좀 벗어나면서 이제 약간 해칭 쪽으로 가운데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라오스 뭐 그대로 캄보디아는 남아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되게 가운데 포지셔닝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다면 한국이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동한 거, 그 다음에 호주도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의 선택지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리는 좀 매우 가깝죠, 중국하고. 정치 체제는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고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이제 좀 민주국가들이 좀 많이 있고 전쟁 경험도 우리는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 뭐 6.25 때 쳐들어왔던 거 화교 비율은 굉장히 낮고 동맹 변수는 미국과의 동맹이 좀 더 강한 상황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대중국 전략은 저자 얘기로는 해칭 전략, 석기 전략이 그래도 좀 낫다.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중간에서 상황에 따라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이제 미중 사이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이 이제 가운데 해칭 전략 속에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5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 현안이 남중국해 이슈,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 또 INF 미사일 배치, INF가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 Treaty, 그래가지고 이게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F 미사일 배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도입 문제, 그다음에 홍콩, 신장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나라가 그러면서 한국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어떤 무역 측면 언어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호주가 대중국 무역이 1위, 대미국 무역이 2위, 싱가포르도 1위, 3위, 필리핀도 1위, 4위, 한국도 1위, 2위 이 정도로 지금 대중국, 대미국과의 이 교역 규모가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정치 체제는 거의 다 민주 체제고 싱가포르가 준민주 체제. 대미국 동맹 여부는 다 동맹이 되어 있고 지금 싱가포르만 준동맹 수준이고 다 50년대 초반에 동맹을 했습니다. 언어는 이렇습니다. 요 세 나라와 요 세 나라들이 요 5개 현안에 대해서 우회 남중국해 인태 전략, 미사일 배치, 하웨이,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 좀 미국 입장에 근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특정국 편들지 않는다는 중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 규범이라든지 어떤 질서에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건 미국 입장.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의 배라든지 비행기의 어떤 비행 자유도 미국 입장을 따라가고 있고 평화적 해결 측면에서는 중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요 남중국해 이슈가 국제재판소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이제 필리핀이 제소를 하면서 나왔는데 그 결정이 15개 중에 13개 정도가 필리핀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리핀에 우수하게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과 같고
거기에 있는 섬들에 뭔가 건축을 한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과 같죠. 이게서,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제 호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과 좀 비슷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중간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좀, 다 접근해서 좀 이렇게 처리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호주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1대1로도 염려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홍콩 문제가 터지면서 호주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야, 이거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겠다.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호주가 좀,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를 묶는 이런 쿼드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피고 있고, 중국은, 1대1로 해서 이제, 중동을 지나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것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호주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먼저 이것이 나온 이슈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87년도에 이런 중거리 미사일 전략 협정을 가졌죠. 여기서 이제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배치를 중단하자. 근데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서로 신사협정을 맺고 이런 전략 협정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막 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19년도 8월에 이제 이 INF를 탈퇴하게 됩니다. 중거리 미사일 전략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제 빨리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 호주나 미국, 한국에 좀 배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대중국 무역 비중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 동맹에서 있는 손해보다는 대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큼으로써 생기는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한국, 필리핀, 일본도 죄송합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배치 반대했고 일본은 입장을 좀 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도 좀 의견을 좀 대기하자. 아직 시간을 좀 벌자. 그러면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생각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웨이 관련해서도 하웨이 이 장비가 전 세계 여러 곳에 들어가면서 하웨이 장비가 이 기술적으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또는 또 킬 스위치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순간에 오작동을 하게 한다든지 기능을 정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막 이러면서 백도어로 정보가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5G에서는 더 위험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이런 아프리카 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호주도 하웨이를 그래서 하이리스크 벤더다 해가지고 사업에서 배제하고 미국 정책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보복이 들어왔죠. 호주산 코코스라든지 와인, 소고기가 수입이 규제가 됐지만 호주의 입장은 불변했고 그래서 호주는 그래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첩보 동맹의 그런 선도성을 계속 유지했다. 강경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더라.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호주의 입장은 이제 먼저 홍콩 신장 문제가 이제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송환법 추진에 대한 어떤 반대 시위였었죠. 또 신장 문제는 한족, 위구르족들이 충돌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막 반체제 성향의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호주는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이게 다소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대중국 무역의 의존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영안방 3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강경화로 선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보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경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거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특정국에 편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라는 건 중립에 가깝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미국 쪽에 가깝습니다. 국제 규범을 따라라.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배가 남중국해를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이 제소했던 PCA 그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중국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섬들의 어떤 구조물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싱가포르의 인적 구성을 보면 560만 명의 인구인데 그 중에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데 중국인이 76%, 말레이시아 15%, 인도인이 7%인 상황에서 지금 이 중에 100만 명이 최근에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인적 구조가 굉장히 친중국 성향이어야 되는데도 인종적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자기 국익을 이렇게 보호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이광유 총리가 수상이 그 방중했을 때도 완전히 영어로만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중국계가 많은 나라인데도 그 다음에 이런 배라든지 비행기의 항해에 대해서 또 국제 규범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유보 상태였었고 또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자기네들의 어떤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TA도 체결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죠. 뭐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는 좀 석기 전략, 해칭 전략을 시행하는 이런 국가다. 이런 컨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다. 하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주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배제를 했고, 근데 싱가포르는 좀 서서히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특정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좀 반대다.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압력을 줬죠.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이제 이런 노키아나 에릭슨 장비를 선정하게 되면서 하웨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홍콩 신장 문제에 보면 홍콩 사태는 이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야 저거 이슬람 극단주의가 연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요 신장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비난하는 서한을 유엔에 제출할 때 우리 여기 싱가포르는 요 두 문건에 다 서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서한이라든지 반대하는 서한에 다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토론에도 불참하고 그러면서 좀 어떤 언급도 없고 좀 모호한 이런 해칭 전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필리핀은 어떤가? 필리핀은 이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현상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아퀴노 정권에서는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를 해가지고 중국의 부당성을 부각시켰고,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온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PCA 결정이 자기네 나라에 좋게 결정이 됐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는, 결국에는 중국의 그 어떤 눈치를 보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계추 현상의 나라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에는 이제 16년도 10월 달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240억 달러의 지원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서 미군 철수까지 고려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유화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는 경제협력, 그 다음에 시진핑의 방문, 미국 도움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에 대한 불신. 그러면서 두테르테가 또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패배주의, 중국 쏠림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꼼수가 들어간 이런 두테르테의 전략 때문에 이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 필리핀이 지금은 좀 두테르테 입장에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이거는 트럼프의
개념이 모호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자기네 경제 지원의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네, 중거리 미사일 배치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제 필리핀에 미사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하웨이 장비 관련해서도 굉장히 협력적입니다. 뭐 필리핀에서 정보가 나갈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안보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필리핀의 어떤 전력망 회사의 지분도 중국 회사가 40%나 갖고 있음으로써 두테르테 정권에서 친중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또 아시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협력적으로 있는 거고, 또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가 비싸니까 그렇고, 또 2011년도부터 하웨이 장비를 많이 쓰면서 이걸 걷어낼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였는데, 우리도 영국처럼 사이버 안보 관리 제도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리핀은 하웨이 문제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신장과 홍콩 문제에 대해서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참 두테르테 이전에는 필리핀이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두테르테 이후부터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반군 퇴치하면서 인권이 많이 유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어디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그 홍콩의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불간섭이다라고 이제 좀 중립적인 위치를 쓰게 됐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또 홍콩의 이 필리핀 아주머니들이 이 가정부를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은 좀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었고, 신장 문제 관련해서도 중국을 옹호하는 서한에 이제 서명하는 이런 필리핀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럼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자, 먼저 남중국해는 호주가 좀 강경하고 필리핀이 좀 약하고, 뭐 이렇게 책에 표시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올려왔습니다. 한번 요건 각 나라의 입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호주 쪽은 좀 한국이 따라가기가 괜찮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리핀 쪽으로는 이건 따라가면 안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중국이 마지막 장인데요. 중국의 부상과 한중 간의 비대칭화 이슈에 대해서 이 한중 간의 이 수교가 1992년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중 간의 갈등이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3가지는 먼저 마늘 문제, 고구려산 논쟁 문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평 문제. 요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일이고, 또 나머지 한 가지 갈등이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죠. 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비대칭화되어 있는데 수교 3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런 어떤 교역이나 인적 교류는 양쪽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한국의 어떤 전략적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요 4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심각한 갈등을 보면 이때 이제 마늘 문제가 이제 1999년에서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불리한 협상으로 이제 봉합이 됐고, 역사 논쟁,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다라는 이런 역사 왜곡, 동북공정. 근데 이것도 구두 합의로 이제 봉합을 시켜놨고,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피격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냉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서부터 사드 배치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3가지, 마늘과 역사, 요 2가지, 요거는 이제 약간 소프트 시큐리티 문제이고, 천안함이라든지 사드 배치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개입된 아주 하드 시큐리티 이슈다. 자, 이게 양국 협상으로 중간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간의 인식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늘 분쟁, 김대중 정부에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마늘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 마늘 농가들이 어려웠게 되니까 한국에서 마늘에 대한 어떤 그 세이프가드를 이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이런 휴대폰이나 폴리에틸렌 이런 거를 이제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중국이 이거를 아주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백기투항격의 협상력을 보였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조급한 결정을 놓쳐서 해서 결국에 실리를 놓쳤다. 신중함이나 명민함이 결여된 협상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01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이 있었던 버섯 논쟁을 보면 중국산 표고버섯이나 왕골이 이제 일본에 대량으로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이런 것들 수입을 좀 규제하니까 일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율의 관세만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2개월간 고심하는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6일 만에 완전히 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린 중국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고려사 논쟁 이슈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동북공정의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도 구두 합의로 재발 방지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결정을 내렸고 중국 측은 이거 어려운 거는 귀찮다. 일단 구석에 던져두고 기다리자. 뭐 이런 입장이고 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했죠. 과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중국이었죠. 자, 그 다음에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피폭 사건에 관련해서 2010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번 보면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피격된데 이때 중국은 북한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 유엔 의장 성명서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던 중국이고 정말 한중 간의 이런 협력 동반자라는 게 이제 무색한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안 지나서 연평도 피폭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분명히 우리 연평도를 향한 피폭이었는데 중국 신화사 통신에서는 그건 누가 포격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내놓을 정도로 북한을 굉장히 옹호하는 중국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거는 천안함 피격은 해상 분쟁이고 교전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연평도는 이제 정전 이래 우리 육상을 피격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광주리에 담아서 대응함으로써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두 사건을 유사하게 처리하게끔 만들어버린 이런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건을 별도 처리하면서 연평도 피격권은 중국에게 좀 강력하게 한국을 이렇게 지지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두 사건을 동시 처리함으로써 유엔 의장 성명서도 천안함에서는 있었는데 더 심각한 연평도 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비판을 끌어내지 못한 우리 그 외교 라인에 좀 미숙함이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빙거라는 그 국무위원이 한국의 특사로 방한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을 만날 확정도 없이 벌써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외교적인 후퇴 사례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초래를 했고 과도하게 낙관론 또 의전의 상호성 결여 그래서 전례와 기록을 먹고 사는 외교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뼈아픈 후퇴를 경험함으로써 외교 전쟁에서 중국에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비대칭의 참 역습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는데 앞에 세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응하는 거가 굉장히 좀 미숙했다. 자, 이게 사드 문제가 왜 생겼느냐? 북한이 이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한미 간에 이제 이 배치 관련 의견이 막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중국에 이제 빌미를 준 거죠. 야, 저 한미 간에도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됐네? 그럼 이 틈에 세게 말해가지고 배치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중국 측에서 이렇게 반대한 의견에는 이제 이런 저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드 배치가 중국 땅까지도 탐지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이게 한미 간의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혹시 그 변화가 생길까 하고 중국이 염려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이거 대만에도 또 되지 않겠냐. 사전에 잘라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중국에 이렇게 신뢰 외교를 둔다면서 개인적인 어떤 친근함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자충수 둔 거 아니냐. 방일보다 방중을 먼저 한 거가 문제가 아니냐고 이제 정재호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정말 견고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게 요 중국의 전략이었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제 벌려놓으려는 게 중국의 계략이었었죠. 한국의 모호성이 이제 많이 표출이 됩니다. 삼불 정책. 그래가지고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진행되는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이 말을 했지만 사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배치하는 의견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북한이 1월 달에 이제 4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드 배치 검토를 지시했고 7월 8일에 양국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 사드는 다른 나라는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만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드 배치 발표 50분 만에 반대, 그다음에 외교적인 어떤 초치를 하게 되고 반대 여론이 이제 극성하죠. 그러면서 양국 간에 한중 간에 외교 소통이 닫히고, 그다음에 군사 교류도 전면 중단하고 인적 교류, 관광, 뭐 인터넷 광고, 크루즈 관광 전 세계 사용, 롯데에 관련된 일정 다 금지시키고 한국 상품들 규제하죠. 설탕에 이제 세이프가드, 뭐 폴리에스테렌, 뭐 반덤핑, 화장품 품목 수입 금지, 그다음에 롯데에 대한 이런 그 압박, 이제 그 성주 골프장 원래 소유가 이제 롯데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한한령 해가지고 한국 어떤 문화 교류 같은 걸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그 해석을 보면 전면적 보복은 아닌데 향후 사드가 이제 전면 배치되면 전면 보복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암시를 하고 있고, 중국이 피해가 적은 부분들만 이렇게 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복원이 용이한 부분, 뭐 관광, 검역, 이걸 쉽게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중국의 조치였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공동 결정인데도 미국에는 사드 배치권 가지고 이제 보복 못하고 한국만 집중 보복하는 이런 중국의 행태였습니다. 그 협상의 기제와 과정을 보면 이제 중국이 협상을 위한 공식 채널을 다 닫아놨죠. 우리가 이제 해명하거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거부되었고, 군사소통 채널도 다 클로징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국방부의 해명이 이제 추락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드가 이게 종말 모드하고 전방 배치 모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종말 모드는 이제 영어로 하면 터미널 베이스드 모드고, 전방 배치는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인데 요 두 개 모드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국방부 이야기였고, 미국에서는 아니다, 그거 굉장히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 한국을 얕보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요 사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날라오는 이 미사일을 초기에 감지만 하는 기능을 이제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라고 그러고, 하늘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꼭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감지해가지고 요격하는 거를 터미널 베이스드 모드라고, 종말 모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래서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 전방 배치 모드는 요격은 안 한다. 탐지만 한다. 그 다음에 종말 모드는 탐지해가지고 요격한다. 이렇게 탐지를 해서 요격해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종말 모드인데, 한국에는 종말 모드로만 설치될 거다. 그리고 종말 모드에서 전방 모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한국의 의견이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쉽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더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격하게 만들었죠. 보면은 이 종말 모드는 한 600km 정도 탐지가 되는데 전방 모드는 한 1200km가 탐지가 된다. 그래서 성주에서 봤을 때 이렇게 900km만 해도 벌써 여기 동북 지역 퉁화라든지
덩사허라는 이런 미사일 기지도 이제 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쯤에 있다가 아마 가까운 데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방어를 하고 멀리서 날아오는 것들은 이제 이쪽 사이에서 방어를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방어 체계인 거죠. 자, 한국은 사드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었다라는 걸 왜 세게 강조를 못했느냐, 왜 굴욕적으로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장 왕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항장무검 의제폐공. 그러니까 이제 그 항우가 유방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항우의 사촌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항장이 칼춤을 추다가 이제 유방을 암살하려는 그거였죠.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이 왕이라는 친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이제 항장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항우에다 비교를 하고 중국을 유방에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항우와 유방 전쟁에서 유방이 이긴 것처럼 중국이 이긴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한국에게 야 너네 줄 잘 서라 뭐 이딴 좀 심하게 말하면 좀 헛소리를 이렇게 했는데도 한국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비판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국이 한국을 깔볼 여지를 주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었지만 이때도 평행선이었었고 지금까지 휴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달에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대표단이 중국에 가서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배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고 한 4일 뒤에 간 우리 이해찬 특사단은 지금 사드 상황을 유지하겠다. 중지하겠다. 좀 물러선 입장이죠. 바로 4일 전 방중보다.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린 불참하겠다.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철수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 언급한 게 이게 이해찬 이 양반입니다. 아주 굉장한 그 실수를 했고 정말 이 사람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흡한 사람입니다. 6월 20날 이제 한중 외교 차관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혜수이라는 친구가 이 한중 간의 사드는 장애물이다. 한 달 전에 니네 특사단이 와가지고 사드 조속히 철수한다 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해찬의 이런 실책을 그대로 써먹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7월 6일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이견이 있었고 이때 문재인 씨가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깊이 있는 소통을 희망하겠다 하면서 다른 기회를 또 열어줬지만 한국에 이제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았고 이게 친중 성향의 정부 정책들이었고 또 중국 이게 문재인 씨가 이게 자꾸 이제 빨리 중국에 방문하고 싶으니까 이게 좀 많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자꾸 안에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야, 총 한 발 안 쏘고 우리가 사드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게 이 강경화 장관의 산불 입장. 한국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내기 3자 동맹을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하주를 했습니다. 한두 장 남았는데요. 이제 문재인 씨가 결국에는 바라고 바라던 이제 방중을 하면서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줄곧 방중을 희망했고 사드 관련해서 아까 강경화 장관 얘기처럼 이런 산불 입장 그러면서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계 쪽에서는 이거 WTO에 제소해야 된다. 이게 무역 보복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청와대가 무력시킨 일이 있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 1월 달에 송영길 저희 지역에 박정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방문한 이런 아주 굴욕적인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씨가 꿈에 그리던 이제 방중을 처음 하게 됩니다. 이제 12월 13일 날. 근데 이게 정말 국빈 방문한 거냐? 이게 남경 대학살의 날짜였었고 중국 지도부는 다 난징으로 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혼자 밥 먹는 이런 이게 조선일보 뉴스에 보니까 7끼 중에 5끼를 혼밥을 했고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시진핑과의 만찬이었었다. 이게 스테이트 비짓으로서의 그 영양가 없는 이런 아주 속빈강정의 방문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기 위해서 산불 입장 내주고 또 리커 창도 계속 사드를 거론하고 그래서 또 평창 올림픽을 초청하려고 그랬지만 대답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하죠.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주변은 조그만 봉우리다. 이런 굴욕적인 언사를 이게 국가의 대표로서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갔다 왔어도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 발표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94년 3월 국빈 방문 이래 첫 사례이어서 속빈강정이다. 이러려면 오히려 그 전에 워킹 비짓이나 오피셜 비짓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도 너무 개인적인 우정을 강조하면서 이런 실수가 연발이 됐는데도 문재인 씨 또한 그랬다. 자, 무능한 정치인들에다가 이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추하는 거, 반성해야 되는 거, 사드 문제, 이거는 중국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했고, 또 명민하지도 못했다. 조용한 외교만 생각했고, 눈치 보기에 모호했다. 중국 측에 좀 적극적인 대응도 못했다. 그리고 또, 사드 배치를 우리가 발표한 게 어느 날이냐면 7월 8일입니다. 근데, 7월 12일 날, 이 필리핀이 제소한 이 남중국해 이슈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재판 결과가, 이때 12일 날 나올 거라는 건 알려졌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중국 측에 불리하게 나올 거라는 것도 다 추측할 수 있는데, 굳이 3일 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할 만큼 우리가 바빴느냐, 일정에 쫓겼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라는 불편함이 있었고, 3일 뒤에, 중계재판에서도 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화딱지는 화딱지대로 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 또 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 전서부터 사전 경고나 보복이 있었지만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기업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왔고 고질적인 외교 참사다. 그래서 해칭 전략도 제대로 못했고 명민한 어떤 전략적 사고도 없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중 현안에 대해서 중국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짐승처럼 길들여지는 것 같더라라는 게 이제 요 10장부터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이제 발표하실 분에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완전히 이 정부 대응이 봉숭아학당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5월 달에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의 이 간담회 이런 것들이 참 봉숭아학당 수준이다라고 비판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외교전에서 정말 명민하고 아주 전략적인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실익을 놓쳤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한율 대표님, 네,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료가 5페이지인데,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10장이고, 네, 네 번째가 11장이고, 다섯 번째는 후기입니다. 네. 네, 앞에서 예, 잘 올렸습니다. 예, 백준우 대표님하고, 예, 박용호 위원장님께서 팩트를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팩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제 10장하고 11장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느냐, 그 앞으로 그 기대와 희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시작하는 화두인데요. 처음에 이제 미중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이 딜레마냐 축복이냐.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은 적이 없죠, 사실은. 근데 러브콜을 받는다고 착각한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가 그 2015년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대외 공관들 회의할 때, 공관장 회의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미중 양측에서 러브콜 받는 게 딜레마냐, 축복이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도 대한민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미국도 한국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로 잠시 착각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정치가나 그 직업 공무원, 그 일반 국민들까지도,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안미 경중, 네. 안보는 미국에다가 의지하고 돈은 중국 가서 왕창 벌어오니까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안보를 해주는 거 아니냐. 그거를 양쪽에서 러브콜을 한다고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매너만 국제 질서를 정확히 몰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라도 미국, 중국의 양쪽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방안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재우 교수님이 엄청 속을 끓이면서 고민하신 게 10장,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기에서는 이제 더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후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네,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 우리가 강요를 받고, 그럴 때 한국이 선택해야 됐던 일이 지난 10년간 한 10개가 있다. 앞부분에서 이제 팩트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팩트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이 10가지의 강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을 가졌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가지 경우라는 게 이제 TPP하고 AIB 가입, CICA,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한 문제, 남중국해, 사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느냐, 화웨이 문제, 중거리 미사일 문제, 홍콩 신장 문제. 이 10가지에 대해서 뭐 앞에서 자세히 설명할 부분에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 안 하고요. 그 문제점만 얘기를 하면은,
그 TPP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급할 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찍이 여러 뭐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여러 나라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급한 건 없었지만은 미국이 좀 공식적인 입장을 빨리 내라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좀 시간을 끌었죠. 물론 이제 검토하려고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미중 양쪽에서 압력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RCEP에 이제 중국에서 RCEP에 들어오라 그러면서 이제 모양새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AIIB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가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입을 한 거는 사실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제 자금이 고갈해 놨으니까 AIIB에 들어가서 1대1로 해서 나오는 건설 물량을 좀 수주하고자 하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을 했어야 하느냐가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참석을 미국에서는 적극 막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국의 전승절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을 한 거는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역할을 대한민국 편에서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시진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전에 성장이었을 때 그때 만났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시진핑이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고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을 많이 필요로 했으니까 뭐 친척이네 뭐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친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승절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우리가 친척이라는 거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친척이라는 얘기가 우리를 속국 취급한 거였습니다. 근데 차마 속국이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친척이 아닌 거죠. 적인 거죠. 남중국 해 문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사드 문제도 사실 사드 문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당할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드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얘기 안 해. 그리고 사드를 가져오든지 말든지 했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양보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가져오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왕이도 강경화 장관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좀 답변이 궁해지니까 그거는 저희 협의를 한 거지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었다고 또 외교부에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닌 거는 또 그런 건 또 뭐하러 다들 협상을 해주고 왔는지 이런 중요한 자국 안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주권, 국격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재 교수님이 그걸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도 태평양 전략도 미국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냐고 안 한 거고 파웨이 문제도 기술적으로 5G 통신망을 파웨이가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이 앞으로 미래의 통신망 시장에서 중국이 선점할까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경제적인 문제는 또 경제인한테 맡긴다고 또 마음에 없는 얘기를 또 한 거죠. 중거리 미사일 문제도 뭐 앞에서 뭐 자세히 했으니까 또 말씀 안 드리는데 중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그 중거리 미사일이 1000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중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홍콩 신장 문제도 인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 안 하고 밖으로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홍콩에 대한 시위를 지원하자 그랬는데도 정부에서는 일절 말을 안 했었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10년간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재희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종합평가는 크게 봐서 이제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했어야 될 일을 이거를 지나치게 안보 문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냥 실용주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미국과 중국의 안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도 이게 안보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세 번째가 노련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TPP 가입을 하라고 그랬을 때도 미국하고 좀 사전 교감을 하면서 했어야 되고 AIB도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것도 천천히 교감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여객권인 미국의 동맹국 영국이 가입하니까 가입하자마자 미국하고는 말도 안 하고 바로 가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이거를 조국 외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 우리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낙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AIB 가입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해외 공사를 많이 딸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딴 거 하나도 없죠. 전승절 참석도 전승절에 참석하면 중국이 남북 문제에서 대한민국 편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북한 편만 맨날 들어주는 거죠. 사드 삼불협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거 삼불협의를 해주면 우리한테 좀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 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도 사드 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괜히 해준 거죠. 그래서 5번째로 결국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10년 동안 중공을 무서워했다. 지나치게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정재우 교수님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상 11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11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는 제목이 국익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국익에 대한 정의가 있느냐, 국익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있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동하는 국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돈에 관계된 것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국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도 커졌으니까 돈만 버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이라고 그러는 어떤 생존적 차원에서의 국익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위신, 우리나라의 명성을 핵심 국익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느냐. 1960년도에 윤보선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주변 강대국 세력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기록들인데요. 그리고 약 18년이 지나서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잠시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변 정세에 안이한 관측은 금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전 대통령들은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계추 현상으로 먼저 정부가 하던 거는 무조건 다 없던 거로 해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국익 개념이라는 게 구성될 시간과 경험이 어려워지고 내재화도 안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도서부터 따져도 그동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 국익에 대한 어떤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기는 하지만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의 발라 크리슈난 외교부 장관과 리칸유 총리의 얘기를 여기 인용을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발라 크리슈난 외교부 장관은 2017년에 싱가포르 외교 정책의 목표는 독립과 주권의 수호이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는 실패한 소국의 예로 점철되어 있기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고 우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타국에 매수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힘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칸유 총리죠. 리칸유 총리의 말씀은 미국은 태평양 건너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군사력 투사를 위한 기지로 일본을 사용하더라도 옆에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의 성장 엔진을 붙들어야 하지만 미국과의 연계는 지속되어야 한다. 싱가포르가 대국이라면 잘못된 정책의 채택을 크게 우려하지 않겠지만 소국에게는 조금의 실수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싱가포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현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는 거죠. 중국은 우리랑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속국 취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속국처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동맹은 누구냐 이거죠. 우리의 동맹은 중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동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죠. 그러면 중국하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해야 중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비 파셈 파라벨룸.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드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16%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여론조사에서 적대감이 40%로 급증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한 거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놨는데 뭘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충돌이 일어나면 이때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을 지지해야 된다는 게 40%, 중립이 50%가 넘고요. 중국을 지지한다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고 정서예요. 감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중국을 그렇게 아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으니 우리나라 과연 이 정치인들이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정재호 교수님은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그 정치인들이 국익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부족하고 잘 외교 안보를 잘 못하느냐.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는데, 이 정치가 이 학계를 압도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다. 외교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논의한 거를 정부에 전달을 잘 하고, 3단계에서는 정부는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그거를 4단계 외교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학계에서 전달을 해도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학문적인 거 우리도 알아. 그 정치인들의 오만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신 겁니다. 11장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떠나서 몇십 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가해 줄 거는 하나 있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거대한 반전을 이루었다. 이거는 오바마도 할 수 없었고, 설사 바이든이 하고 싶다 그래도 이러한 거대한 반전은 못했을 거다. 이거는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하던 거를 또 많이 뒤집기도 했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이제 그대로 이어받고 심지어는 강화를 하고 있어요. 대중국 압박의 강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중국을 미국 혼자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자. 그것이 집단안보, 민주주의, 정상회의, 어코드 이런 거 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이든이 하는 게 중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극단적 경쟁을 하자. 그래서 AI, 퀀텀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할 건데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은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애국심에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중화 사상도 있지만 그 미국을 이기고 자기네들도 패권을 나눠 가져야겠다. 그런 애국심 때문에 시진핑을 지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6.25 작년에 6.25 70주년이었는데 중국에서는 6.25 70주년을 맞아가지고 6.25가 내전이다. 그리고 미국이 침략해왔기 때문에 한미 원조를 한 거다. 이런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도 항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국회에서 왜 중국에 항의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강경화 장관은 중국에 대한 공식 항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게 무슨 외교부 장관이 뭐가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침략국한테. 그래서 미국이 보다 못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라고 거꾸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우 교수님은 마지막에 앞으로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익의 개념을 잘 살펴서 10년 후에 세 번째 책이 나올 때는 좀 우리나라 외교를 잘했다는 그런 책을 쓰게 해달라는 바람을 끝으로 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만은, 1, 3장을 할 이나대 정인규 교수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거의 4장부터, 에필로그까지 다 후기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3장의 중요한 내용에 이제 미중 관계가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미중 관계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국교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중국을, 세계 속으로 끌어내서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 WTO에도 가입을 시켰죠. 가입시켰는데, 결국은 중국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 시장을 점령할 뿐 중국 체제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트럼프가 그것을 깨우치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중국은 이제 반대로 WTO에 가입한 걸 이용해서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중국이 204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9년이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건국 100주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넘버원이 되겠다 하는 게 목표죠. 그게 대국 굴기회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건데, 등소평이 1986년에 계획 개방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우리는 지금 도강 양해를 해야 된다. 조용히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5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서 금년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1921년에 13명이 모여서 공산당이라는 걸 창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물결이 됐는데 마오쩌둥이나 진덕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데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중국은 5년 임기예요. 하면서 자기가 마오쩌둥이 제2의 마오쩌둥이로 지금 등극을 했죠. 하면서 중국 이제는 도강량이 필요 없다. 바로 그냥 대국 굴기로 가면서 2049년에는 미국을 압도하는 넘버원 국가가 되겠다 했는데 사실 중국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도 부동산 재벌이 부도가 나오고 하지만 중국이 만만치는 않고요. 그런 속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등소평이 계획 개방을 할 1980년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단계였어요. 흔히들 저희 이제 교수를 중국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가서 반드시 가는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 마사지 하러 가요. 뭐 한 3,000원 주면 하니까 3만 원인가 하니까 야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때가 오겠느냐 그러면서 얘기가 우리 교수들이 잘못하면 앞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발 마사지 하는 때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을 계기로 달라지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과거에 중국 인민은행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국장급들이 와가지고 한국은행 과장들한테 일을 배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경에 있는 한국은행 사무소의 소장, 국장급들이 중국 인민은행 과장 만나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사도 중국의 외교부장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게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고요. 그것에는 우리나라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원하던 반도체 같은 것도 일본은 절대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가면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놓고 한 5년 지나면 기술이 다 이전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은 성공은 못했습니다.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고 미국이 자꾸 이제 삼성보도 중국 더 들어가면 안 된다. SK 하이닉스도 중국 들어가면 안 된다. 미국으로 오라 하는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핵심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중국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정덕구 장관이 있으면 극중지계에서 우리가 이 강대국 중국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중국을 능가하는 전략적 상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반도체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자동차 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3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장을 우리가 해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외교가 똑같은데 전략도 없이 그냥 중국 인건비가 싸고 시장이 크니까 막 들어가는 지금 이제 발목이 잡혔어요. 우리가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좀 엄격하게 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3만 개의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관해서 이 정재호 교수가 너무 잘 썼어요. 우리가 균형과 해칭을 해야 된다 하는 전략을 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균형과 해칭이 아니고 편성 전략을 쓰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그 원인은 뭐냐? 논리적이고 전략적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정치가 앞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뭐 대표적으로 주중대사가 중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고요. 청와대 뭐 비서관이나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한을 주고 정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재호 교수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못한다.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의 산불정책 같은 거. 강경화 장관은 정신이 없어요. 산불정책 해가 우리 외교를 망쳐놓고도 이번에 또 WHO 수장에도 출마한다고 난리예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주의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치면은 우리가 중국의 예수국가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아마 5년 사이에 전락이 될 거예요. 그게 내년 대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2-3분 정도의 코멘트나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